멋진 밤 즐거운 밤 탑실버입니다. 프리미어 프로 세팅부터 기본 편집까지 통합편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엔 프리미어 프로의 프로젝트 설정에서부터 시퀀서가 무언지 시퀀서를 생성하는 것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프리미어 프로를 실행해서 뉴 프로젝트를 누르면은 프로젝트 설정창이 나타납니다.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하는 곳인데, 여기에 저는 일단 텍스트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로케이션 부분은 프로젝트 파일을 저장하는 곳인데, 저장 위치를 아무데나 하면 나중에 관리가 힘들어지니까 이런 것들은 작업 전에 필요한 폴더들을 미리 만들어 놓고 데이터들도 정리한 다음에 프리미어 프로를 시작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 다음으로는 제너럴, 스크래치 디스크, 인제스트 세팅, 이렇게 세 개의 탭이 보이는데, 첫 번째 탭인 제너럴은 일반적인 설정을 하는 것으로 특히 렌더러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영상의 가속화를 어떤 걸로 하겠냐 라는 건데, 보통은 GPU를 사용하여 가속화합니다. 그럼 GPU는 뭐냐? 그래픽 카드를 말합니다. 외장 그래픽 카드인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CUDA라고 써 있는 부분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인텔 내장 그래픽 카드나 맥 사용자는 오픈CL로 써 있는 부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스크래치 디스크는 캡처 받은 파일이나 오토세이브, 프리뷰 파일, 이런 저장 위치를 설정하는 것으로 처음 우리가 프로젝트 파일을 저장 위치를 설정했잖아요. 그러면서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혹시 만약에 다른 곳으로 변경하고 싶다, 물론 변경도 가능합니다. 나는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그냥 건들지 마세요. 세 번째, 인제스트 세팅에서는, 그럼 인제스트란 말이 뭘까요? 그냥 자료 관리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은 중요하지 않아서 나중에 프록시 편집에 대해서 설명할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리미어 프로를 시작하자마자 어려운 설정 메뉴들이 많이 나왔죠. 솔직히 너무 복잡하긴 한데, 다른 거는 몰라도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를 저장하는 저장 위치하고 렌더러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은 꼭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시퀀스란 직역을 하면은 이제 순차적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상을 보면 영상을 순차적으로 우리가 배열해서 영상을 편집하기 때문에 아마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시퀀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거고, 결론적으로 시퀀스를 만든다는 거는 내가 편집하는 환경을 설정해서 만들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퀀스 설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스케치북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스케치북 크기가 A2 사이즈와 A4 사이즈가 있다, 그리고 도화지도 사이즈별로 30장짜리와 60장짜리 스케치북이 있다고 가정하면은, 도화지 사이즈가 큰 A2인 경우 그림도 이제 크게 그릴 수 있고 또 세밀하게 그릴 수도 있는 반면, A4 사이즈는 아무래도 그게 작으니까 그림도 작아지고 세밀하게 그리는 것도 한계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도화지 장수가 많으면은 많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적으면 적게 그려지겠죠. 자, 도화지 사이즈가, 이게 보다시피 도화지 사이즈가 영상의 해상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도화지가 이제 여러 장이 이렇게 있죠. 이거를 영상의 프레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리는데 큰 그림이 필요하면 큰 스케치북이 필요하고, 작은 그림일 경우는 작은 스케치북으로 충분히 되겠죠. 영상도 마찬가지로 어떤 영상을 만들 거냐에 따라서 해상도를 설정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시퀀스를 생성해야 됩니다.
시퀀스 설정 메뉴를 열기 위해서는 인터페이스 화면에 있는 프로젝트 패널에서 단축키 컨트롤 N을 누르거나 아니면은 패널 하단에 있는 뉴 아이템 아이콘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눌러보시면은 시퀀스 메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처음 시퀀스 메뉴가 나오는데 시퀀스 설정 메뉴죠. 초보자들한테는 좀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그냥 수많은 프리셋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뭐 어차피 이제 시퀀스를 지금부터 설정해서 만들 거잖아요. 그냥 앞에 있는 것들은 일단 무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퀀스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시퀀스 설정 메뉴에 있는 세팅 메뉴가 이게 보이시죠? 이 세팅 메뉴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이 세팅 메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일단 여기 있는 보이는 프리셋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위에 있는 세팅 메뉴가 활성화가 됩니다. 세팅 메뉴를 눌러서 화면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디팅 모드. 자, 에디팅 모드에서 우리는 원하는 시퀀스를 만들어야 되니까 메뉴를 눌러 보시면은 쭉 위로 올라가시면은 커스텀이 보일 겁니다. 자, 커스텀을 눌러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뭐 커스텀이라는 게 이제 사용자 설정이라는 뜻이겠죠. 두 번째, 타임 베이스. 여기서도 메뉴를 눌러 29.97이나 30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영상 프레임에 대한 이야기인데 만약 영상 프레임에 대해 궁금하시면은 위에 카드가 있으니까 한번 참조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해상도를 설정하는 부분인데 FHD 해상도로 우리는 이제 설정할 거니까 1920에 1080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장비가 좋으신 분들은 UHD로 편집할 거니까 UHD 해상도인 3840에 2160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그냥 무조건 따라서 입력하세요. 픽셀 어스펙트 레이시오, 여기는 이제 스퀘어 픽셀로, 필드는 노 필드, 디스플레이 포맷은 방금 전에 이제 타임베이스랑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드롭이란 거와 넌 드롭이란 말이 나오는데 일단 여기서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혹시 뭐 드롭하고 넌 드롭이 궁금하다 이분들은 저 방금 위쪽에 있는 카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나머지는 뭐 굳이 건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정한 세팅들을 이제 저장해야 뭐 또 다른 작업할 때마다 또 다시 또 설정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저장을 해야 되겠죠. 지금 설정한 시퀀스를 저장하기 위해서 이제 밑에 보시면 하단 쪽에 보시면은 세이브 프리셋이 있습니다. 이거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장할 이름이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제가 말한 대로 그냥 따라서 입력하세요. 타임베이스를 아까 좀 전에 29.97로 하신 분들은 FHD 29.97P 이렇게 입력하시고 OK를 눌러 세이브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 이제 세팅 화면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이제 프리셋들 이제 하단에 쭉 내려가시면 커스텀이라는 메뉴가 이제 생긴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이 커스텀을 눌러 보시면은 방금 우리가 이제 저장한 프리셋이 만들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FHD로 시퀀스를 만들 때 이제 커스텀 메뉴를 눌러서 본인이 원하는 풀 HD 29.97P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또 만약에 또 다양한 사양이 필요하시면 또 상황에 맞게끔 시퀀스들을 미리 만들어 놓으면 좋겠죠. 이번엔 편집의 가장 기본인 컷 편집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컷 편집은 기능들이 단순하기 때문에 금방 배우시고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인 편집이라는 게 파일을 임포트해서 자르고 붙이고 출력까지 하는 거라 일단 무작정 따라오시죠. 렛츠기!
네, 편집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소스가 있어야 되니까 임포트하는 방법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 파일과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을 임포트하는 거는 다음 기회에 설명하는 걸로 하고, 이번 시간에는 그냥 동영상 파일과 스틸 이미지 그리고 오디오 파일 정도만 임포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 프로를 실행해서 먼저 에디트라는 이름으로 시퀀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패널에다가도 미리 폴더들을 생성해 놓는 게 좋은데, 폴더명은 미디어 폴더, 오디오 폴더, 스틸 폴더로 하겠습니다. 항상 편집하기 전에 이런 폴더들은 미리 생성해 놓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파일을 임포트 하기 위해서는 단축키 컨트롤 I를 누릅니다. 아니면은 프로젝트 패널에서 마우스를 그냥 더블 클릭을 해도 됩니다. 자, 먼저 사진 이미지를 임포트를 해보겠습니다. 사진을 임포트 할 때 주의할 게 있는데, 임포트 창에 보시면은 시퀀스를 체크하는欄이 있습니다. 실무제가 아닌 이상 시퀀스 파일을 사용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체크란에 체크가 되어 있다면 무조건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해서 임포트를 하면 되고, 동영상이나 오디오도 임포트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다음은 동영상 파일을 임포트를 해서 미디어 폴더에 정리해 놓고, 그리고 오디오 파일도 임포트를 해서 오디오 폴더에 정리해 놓겠습니다. 편집을 하기 전에 저 같은 경우에는 OK 컷 작업을 먼저 합니다. 촬영된 영상을 보면서 마음에 드는 장면들을 따로 모으는 작업을 말합니다. 그러면 OK 컷 작업을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 전체적인 이제 편집을 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흐름도 볼 수 있고요. 커트를 변경할 때도, 바꿀 때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편집하는 컨셉에 따라서 오히려 불편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OK 컷이라는 작업을 하기 전에 이거를 할지 말지는 미리 결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OK 컷 작업을 한다고 가정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프로젝트 패널에 생성이 되어 있는 에디트 시퀀스를 선택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눌러 시퀀스를 복사하겠습니다. 변경할 시퀀스를 선택하고 엔터를 누르시면 이름을 변경할 수 있거든요. OK라고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에디트 시퀀스와 OK라는 시퀀스 두 개가 생긴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미디어 폴더에 있는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먼저 미디어 폴더에 있는 타임라인에 내려놓고, 자, 여기 필요 없는 부분은 일단은 삭제해 놓겠습니다. 빨간색 매트를 정확하게 3초를 자르기 위해서는 누르면서 인디게이터를 편집점으로 이동을 합니다. Shift를 누르면은 편집점 같은 곳에서 스냅이 걸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버링 키보드 아니면 타임코드 입력 창에 그렇게 인점하고 아웃점이 찍힌 동영상을 드래그해서 방금 만든 OK 시퀀스 타임라인 맨 앞에 내려놓습니다. 별거 아니죠. 예. 자, 여기 필요 없는 부분은 그린 클립 영상을 이거를 만약에 내가 원하는 시간으로 변경을 하고 싶다. 지금 타임라인을 보시면 타임라인을 축소해야 될 것 같은데, 타임라인을 이제 확대하거나 축소를 하기 위해서는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Al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사용해도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꿀팁을 드리자면은 키보드에 이렇게 보시면 돈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타임라인에 있는 전체 클립들이 타임라인에서 80%까지 보여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하며 자주 사용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OK 컷을 고르기 위해 다시 소스 모니터로 이동해서 OK 컷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롭게 고른 OK 컷을 방금 내린 영상 뒤에 붙입니다. 그러면 스냅이 걸려 있어서 자석처럼 달라붙습니다. 혹시 스냅이 안 걸려 있는 분들은 타임라인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스냅 아이콘이 있습니다. 요게 활성화되어 있는지 비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나머지 동영상들도 지금 같은 방법으로 계속해서 OK 컷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골라놓은 OK 컷들을 이제 순서에 맞게 편집을 하면 되는데, 그 전에 골라놓은 OK 컷을 전체적으로 쭉 한번 훑어보는 것도 앞으로 내가 어떻게 편집할 건지 한 번 정도 생각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편집을 한번 해볼 건데, 자, 그러면 이제 OK 시퀀스에서 맨 처음에 사용할 커트를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C를 눌러 복사를 일단 해 놓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패널에 있는 에디트라는 시퀀스에 들어가셔서 거기 타임라인에 컨트롤 V를 눌러 붙여넣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머지 영상들도 순서에 맞게끔 복사해서 편집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대략적으로 편집의 순서는 잡힌 것 같아요. 근데 OK 카드를 보면은 상당히 길게 붙어 있을 겁니다. 여유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왜 이렇게 여유 있게 해놨냐면은 편집이라는 게 전체 흐름을 보면서 다듬어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종 편집을 하면서 좀 잘라내면서 갈 겁니다. 자, 그럼 커트를 자르러 가볼까요? 이제 편집된 영상을 이제 플레이하면서 커트 길이가 긴 부분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컨트롤 K를 눌러 영상을 자릅니다. 컨트롤 K는 영상을 자르는 단축키인데 중요하고 많이 사용합니다. 영상을 자르기 위해서 레이저 툴을 사용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리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자르고 난 다음에 삭제할 부분을 선택하고 좀 전에 배운 대로 Shift Delete를 눌러 영상을 삭제를 합니다. 나머지 영상들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완성이 됐네요. 별거 없죠? 참 쉽죠? 오늘 설명한 것 중에 중요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또 단축키와 기능들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영상의 시작점을 잡는 인점을 잡는다는 거죠. 단축키는 I입니다. 그리고 영상의 끝점을 잡는 아웃점을 잡는 거죠. 그거는 단축키 O입니다. 그리고 영상을 자르는 거는 컨트롤 K를 눌러서 자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또 많이 쓰는 것 중 하나죠. 리플 딜렉트. 이거는 이제 잔물결 삭제라고 합니다. Shift 플러스 델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타임라인을 80% 정도로 정렬해서 보는 거는 우리나라 돈표시를 누르시면 되고요. 그 밖에 타임라인에서 화면을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거는 플러스 버튼 또는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도 되고요. Al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돌리셔도 똑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기본적인 편집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제 편집이 대충 끝났으니까 오디오를 배경음악으로 삽입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패널에 있는 오디오 폴더에서 마음에 드는 오디오를 일단 선택하시고 타임라인에 있는 오디오 트랙에 내려놓으면 됩니다. 현재 우리는 보니까 오디오가 편집 영상보다 기네요. 편집 영상에 맞게 잘라주면 되겠습니다. 편집된 영상 맨 끝으로 이동해서 오디오 클립을 선택하고 컨트롤 K를 눌러 클립을 자릅니다. 그리고 삭제할 부분을 선택해서 좀 전에 배운 것처럼 Shift Delete를 눌러
필요 없는 오디오를 삭제해 줍니다. 그리고 영상과 오디오가 끝날 때는 천천히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디오까지 해서 대략적으로 편집이 완성됐죠. 그럼 완성된 편집 시퀀스에서 컨트롤 M을 눌러 출력 모드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익스포트 세팅 메뉴가 나옵니다. 유튜브나 일반적인 이제 파일을 만든다고 하면은 보통 MP4로 출력하시면 됩니다. 포맷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선택은 H264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프리셋이라는 부분이 있죠. 여기서는 매치 소스 다시 하이 비트레이트를 선택합니다. 밑에 아웃풋 네임이라는 곳이 있죠. 출력될 영상 이름하고 저장 위치를 설정하는 곳입니다. 자, 여기 에디터를 한번 눌러 보시면은 저장할 곳하고 이름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단에 있는 익스포트를 누르시면은 엔코딩이라는 게 시작됩니다. 지금 이 출력 메뉴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지하게 시원하네. 이번 시간에는 영상을 빠르게 하거나 아니면 느리게 하는 영상 속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인사말에서 제가 맥주 마시는 영상 속도 조절하는 것도 뒤에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 영상 속도 조절하러 가볼까요? Let's get it! 우리가 영상을 촬영할 때 영상 속성을 얼마나 이해하고 촬영할까요? 구도 맞추기도 힘들고 노출도 봐야 하고 볼 게 많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그냥 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0fps다, 60fps다 이런 말들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단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갤럭시 노트 5 옛날 거죠. 예, 그걸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후면 동영상 설정 쪽을 보시면은 그냥 풀 HD가 있고 풀 HD인데 60fps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뒤에 이제 복잡한 구조로 편집을 일단 해놓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펙트 패널을 보시면 비디오 트랜지션 폴더 안에 디졸브라는 폴더가 있거든요. 이걸 열어보시면 크로스 디졸브 30fps로 촬영된 영상을 타임라인에 내려놓겠습니다. 속도 조절을 하기 위해 클립을 선택하고 단축키 컨트롤 R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스피드 듀레이션 메뉴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스피드 수치나 듀레이션으로 영상 속도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일단 스피드 수치로 영상 속도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스피드 수치를 200으로 입력하면 듀레이션 타임이 보시는 것처럼 2배로 줄어드는 걸 알 수 있고요. 실제로도 영상이 2배로 빨라집니다. 반대로 50을 입력하면 듀레이션 타임도 2배로 늘어나는 걸 알 수 있으며 실제 영상도 2배로 슬로우가 됩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슬로우를 하기 위해서 50을 입력하고 OK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60fps로 촬영된 영상도 타임라인에 내려서 똑같은 방식으로 2배 슬로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30fps를 2배로 슬로우를 건 영상부터 한번 보실까요? 이번에는 60fps를 2배로 슬로우를 건 영상을 보겠습니다. 어떠세요?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60fps로 촬영된 영상을 2배로 슬로우를 거니까 훨씬 부드럽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자, 보시죠. 비교 화면을. 그래서 2배의 슬로우를 하려면은 60프레임으로 촬영을 하고 4배의 슬로우를 하려면은 120프레임으로 촬영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가장 좋은 슬로우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촬영을 할 때 높은 프레임으로 촬영하는 게 제일 좋다는 말입니다. 모든 영상은 기획에 따라서 촬영 컨셉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기획된 영상을 기준으로 편집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모든 기획이라는 게 이제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갑자기 슬로우 편집을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기본 30fps로 촬영된 영상을 슬로우를 해야 된다면 프리미어 프로에서 제공하는 3가지 모드 중 하나를 선택해서 슬로우를 사용하면 됩니다. 미디어 폴더에 있는 파란색 컬러 숫자 소스를 타임라인에 내려놓겠습니다. 클립을 선택하고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단축키 컨트롤 R을 눌러 스피드 듀레이션을 실행하겠습니다. 영상의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스피드를 이용해도 되지만 듀레이션으로 사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두 메뉴의 차이점은 몇 %로 속도를 조절할지 아니면은 몇 초로 속도를 조절할지 방법이 다를 뿐 결과는 똑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상의 속도를 조절할 때는 스피드 %로 속도를 조절을 하지만은 속도 조절하려는 커트의 타임이 내가 원하는 시간으로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경우에는 듀레이션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먼저 설정창 하단에 있는 타입 인터폴레이션이라는 부분을 눌러보시면은 프레임 샘플링, 프레임 블렌딩, 옵티컬 플로 이렇게 3가지 모드가 보일 겁니다. 첫 번째 프레임 샘플링 모드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2배 슬로우 영상을 만들기 위해 스피드 수치를 50%로 입력하고 OK를 누르겠습니다. 그럼 타임라인에서 방향키로 한 프레임씩 누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1 다음에 2가 나오는 게 아니고 또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2가 나오고 그리고 다음에 또 2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 샘플링 모드에서는 프레임이 연속적으로 복사되면서 2배의 슬로우 영상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컨트롤 Z를 눌러서 원상복귀를 시키고요. 다시 컨트롤 R을 누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영상 속도를 2배 빠르게 하기 위해서 스피드 수치를 200을 입력하고 OK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타임라인에 있는 클립의 길이가 절반으로 줄어든 걸 알 수 있습니다. 영상도 2배 빨라지게 된 거죠. 자, 방향키를 한 프레임씩 누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 다음에 2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3이 나오고 3 다음에 5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한 프레임씩 프레임이 빠져나가서 속도가 빨라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영상 속도 조절을 빠르게 할 때는 있잖아요. FPS의 영향을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 잘 몰라요. 모드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시각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슬로우로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프레임 블렌딩 모드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2배로 슬로우를 하기 위해서 스피드 수치를 50으로 하고 OK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이 2배로 길어지면서 타임라인 위에 빨간색 줄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빨간색 줄은 뭐냐면요, 렌더링을 걸어야 정상 플레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렌더링이라는 걸 어떻게 걸어야 되냐면은 엔터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렌더링이 다 끝나고 나면은 빨간색 줄이 녹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방향키를 이용해서 한 프레임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프레임 샘플링으로 슬로우를 했을 경우에는 1 다음에 똑같은 1이 나왔었잖아요. 지금은 1 다음에 똑같은 1이 아니라 2가 나오긴 하는데 뭔가 섞여 있죠. 블렌딩 된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즉 프레임이 섞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옵티컬 플로어를 선택하겠습니다. 똑같이 스피드 수치를 50을 입력하고 슬로우를 걸겠습니다. 타임라인 위에 빨간색 줄이 또 생기죠. 엔터를 눌러서 렌더링을 걸어 놓겠습니다. 자, 방향키를 이용해서 한 프레임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옵티컬 플로우로 이제 슬로우를 했을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한 것과는 다르게 프레임과 프레임이 광학적 흐름이라고 해서 몰핑한 듯한 느낌으로 변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에서 설명한 두 가지 방법보다는 슬로우 느낌이 좀 더 부드럽고 좋긴 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의 단점이 뭐냐면은 렌더링이 조금 더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그림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자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영상 스피드를 빨리 돌리는 거는 프레임이 이제 빠지는 거라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슬로우를 걸 때는 없는 프레임이 강제로 만들어지는 거라 모두의 선택에 따라서 슬로우 느낌이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0fps로 촬영된 영상을 샘플링 모드로 슬로우를 하는 경우에는 게임에서 프레임이 떨어진다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거친 느낌의 슬로우가 되고요. 블렌딩 모드로 하게 되면은 부드러운 느낌의 슬로우가 되긴 하지만은 대신 이제 프레임과 프레임이 겹쳐지다 보니까 화질이 좀 안 좋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옵티컬 플로우 같은 경우도 렌더링 시간이 일단 많이 걸리고요. 잘못되면 화질 자체가 아예 깨져버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샘플링 모드 아니면 블렌딩 모드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피드 듀레이션 메뉴에 보면은 이제 중간에 이제 설명 안 드린 중간에 있는 세 가지 메뉴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리버스 스피드입니다. 말 그대로 역재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상이 반대로 재생이 된다는 말이죠. 예. 타임라인에 파란색 숫자 소스를 내려놓겠습니다. 똑같이 클립을 선택하고 컨트롤 R을 눌러 스피드 듀레이션을 실행하겠습니다. 이번에 리버스 스피드라는 메뉴를 선택하고 OK를 누르겠습니다. 자, 그럼 똑같이 방향키를 이용해서 한 프레임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프레임이 반대로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역재생이 된다는 얘기죠. 참고적으로 말씀을 더 하나 드리자면은 스피드 퍼센트를 마이너스 100으로 입력해도 역재생이 됩니다. 두 번째, 메인테인 오디오 피치입니다. 이거는 오디오 피치를 유지해주는 기능입니다. 보통은 오디오와 같이 속도가 조절되다 보니까 오디오 피치를 유지해 줄지 아니면 유지하지 않을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타임라인에 오늘 인사말을 내려놓겠습니다. 컨트롤 R을 눌러 스피드 듀레이션 메뉴를 실행하겠습니다. 메인테인 오디오 피치를 선택하지 않고 스피드를 200으로 입력하고 OK를 누르겠습니다. 그럼 속도가 빨라지겠죠. 한번 플레이 해볼까요? 무슨 말인지 잘 안 들리시죠? 피치가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번에는 메인테인 오디오 피치를 선택하고 똑같이 스피드를 200으로 입력하고 OK를 눌러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어떠세요? 그래도 피치가 유지되니까 어느 정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죠. 세 번째, 리플 에디트입니다. 기본 편집편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잔물결 삭제와 똑같은 기능입니다. 타임라인에 두 개의 커트를 내려보겠습니다. 처음 커트를 선택해서 컨트롤 R을 눌러 스피드 듀레이션을 실행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플 에디트를 선택하지 않고 스피드를 200으로 해서 OK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커트가 따라오지 않죠. 다시 이번에는 리플 에디터를 선택하고 스피드를 200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뒤에 있는 커트가 따라와서 붙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인사말을 찍을 때 맥주를 한 잔 먹었잖아요. 예, 뭐 그거를 이제 편집을 했는데, 그럼 어떻게 편집을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별거 없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자, 인사말 편집된 영상을 보시면요, 이게 멘트를 시작하도록 하죠까지 한 다음에 요 부분 끝난 다음에 커트를 하시고, 요 부분이죠, 요 부분 돌아서서 캔맥주를 집어들고 내려오기 전까지 이 부분에서 커트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요 부분이 되는 거죠. 요 부분이 컨트롤 R을 눌러 보시면 제가 300%로, 즉 3배 빠르게 돌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이렇게 휙 돌아가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노멀 속도죠. 따는 거. 근데 따는 거를 잘 보시면은 캔맥주를 따기 직전까지 제가 봤죠. 그 다음 카트가 클로즈업이 나옵니다. 자, 이런 걸 더블 액션이라고 합니다. 편집을 더블 액션, 이게 동작이 일치시키면서 편집되는 걸 더블 액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맥주 캔을 따는 클로즈업 카트가 붙었고요. 그 다음 카트는 다시 캔 맥주를 들고 입으로 가는 데까지 썼고, 여기는 이제 노멀 속도가 되겠습니다. 노멀 속도. 그 다음에 이제 입을 대기 시작하는 부분부터 마시는 데까지, 입을 들이키는 데까지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은 제가 속도를 500%로 돌렸습니다. 이게 빨리 돌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시고 있는 이 부분은 속도를 보시면은 정상 속도입니다. 여기는 정상 속도로 쭉 가다가 캔맥주를 내려놓는 요 부분에서, 요 부분이 되겠죠. 요 부분이 컨트롤 R을 눌러보시면 50%, 2배로 슬로우를 걸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게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슬로우 걸리다가 캔맥주를 내려놓는 데까지 커트를 썼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더블 액션을 붙인 겁니다. 이렇게 클로즈업으로. 근데 이 더블 액션 카트도 그냥 쓴 게 아니고, 내려놓는, 내려오는 요 부분은 컨트롤 R을 눌러보시면은 250% 정도로 속도를 빨리 돌린 거고요. 그 뒤에 이 카트는 눌러보시면 컨트롤 R을 50%로 슬로우로 걸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려오는 장면이 빨리 내려왔다가 쿵 슬로우가 걸리게끔 퀵앤 슬로우 기법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더블 액션과 퀵앤 슬로우가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마무리, 손을 띄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편집이 된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화면 전환입니다. 근데 인생도 화면 전환이 좀 안 되려나? 100만 유튜브로 화면 전환 고고! 화면 전환은 전환하는 방법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프리미어 프로에 내장된 화면 전환하는 방법. 두 번째, 이펙트를 이용해서 화면 전환하는 방법. 세 번째, 템플릿을 사용해서 화면 전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방법은 다음에 틈틈이 설명하도록 하고요. 자, 그럼 이제 가볼까요? Let's get it! 프리미어 프로에 내장되어 있는 화면 전환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이제 크로스 디졸브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크로스 디졸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이제 복잡한 구조로 편집을 일단 해놓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펙트 패널을 보시면 비디오 트랜지션 폴더 안에 디졸브라는 폴더가 있거든요. 이걸 열어보시면 크로스 디졸브가 있습니다. 지금 타임라인에 편집되어 있는 두 개의 클립 사이에 크로스 디졸브 아이콘을 드래그해서 두 개의 커트 사이에 내려놓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표시가 되는데, 이러면은 이제 디졸브가 적용이 된 겁니다. 한번 플레이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화면 전환이 되는 겁니다. 참 쉽죠?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내려놓는 위치에 따라서 화면 전환이 되는 시작 시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디졸브는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어쩔 때는 디졸브가 되고 어쩔 때는 안 되기도 하고, 또 된다고 해도 이상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클립의 상태 표시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미디어 폴더에 있는 클립 하나를 타임라인에 내려놓겠습니다. 영상 앞부분하고 뒷부분을 이렇게 보시면은 삼각형 모양이 보일 겁니다.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앞뒤로 영상이 없다는 마감 표시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당겨봐도 더 이상 이제 프레임이 나오지 않습니다. 없다는 얘기죠. 미디어 폴더에서 클립 하나를 방금 내린 커트 뒤에다가 붙여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양쪽에 삼각형 모양이 보이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가운데로 디졸브를 하면은 경고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나오죠? 자, 대충 이제 해석을 해보면은 미디어가 불충분하니까 앞뒤 프레임을 반복해서 디졸브를 하겠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디졸브가 먹긴 먹는데 앞뒤 홀더가 잡히면서 디졸브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림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없다 보니까 강제로 리피트, 반복해서 강제로 디졸브가 걸리는 형상이 되는 겁니다. 다시 디졸브를 삭제하고 우측으로 디졸브를 해볼게요. 근데 디졸브가 되진 않죠. 마찬가지로 좌측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영상이 더 이상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첫 번째 커트를 대략적으로 한 이 정도에서 컨트롤 K를 눌러 자르고 Shift 딜리트를 눌러서 삭제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제 딜리트를 하는 거는 실제 영상이 삭제되는 게 아니에요. 예, 방금 잘라낸 만큼, 삭제된 만큼 숨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커트를 삭제했으니 이제 우측 방향으로 디졸브를 적용해 보면은 디졸브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졸브가 되는 시간이 이제 기본 1초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내가 원하는 시간으로 변경을 하고 싶다면은 디졸브 먹은 부분이 있죠.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내가 원하는 시간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디졸브를 배우시면서 명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디졸브를 절대 남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편집은요, 커트 편집이에요. 모든 화면 전환은 이제 의도한 대로 해야지, 의도하지 않고 남발을 하게 되면은 정말 유치해지거든요. 꼭 명심하세요. 다음은 페이드 인아웃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 많은 분들이 페이드 인아웃이라고 하면은 화면이 밝아지고 어두워지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영상이 사라지고 나타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흰색으로 페이드 인아웃을 시키게 되면 화이트 페이드 인아웃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빨간색으로 페이드 인아웃을 시키게 되면 레드 페이드 인아웃이 되는 겁니다. 어떤 컬러로 페이드 인아웃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보통은 우리가 이제 블랙으로 가장 많이 하니까 블랙 페이드 인아웃이 페이드 인아웃의 대명사가 된 겁니다. 프리미어 프로에 내장된 기본 페이드 인아웃은 디졸브와 똑같이 디졸브 폴드에 있습니다. 보시면 D2 블랙, D2 화이트 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머지 화면 전환들은 이제 시간 나실 때 꼭 한 번씩 해보세요. 사용하는 방법이나 원리는 조금 전에 설명한 크로스 디졸브랑 똑같습니다. 두 개의 클립 사이에 있는 편집점에 원하는 방향으로 내려놓으시면 끝납니다. 그리고 시간 조절을 하는 것도 디졸브랑 똑같이 더블 클릭해서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예.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페이드 아웃이 되고 나서 바로 이제 페이드 인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 페이드 아웃이 되고 나서 내가 원하는 시간만큼 블랙이 있다가 페이드 인이 되길 원한다면은 이 방식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이다, 노란색이다, 파란색이다 이런 컬러로도 이제 페이드 인아웃이 되지는 않죠. 저 같은 경우는 빠른 페이드 인아웃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하는 방법이 특별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게 단순한 겁니다. 먼저 미디어 폴드에 있는 영상 하나를 타임라인에 내려놓고 자 여기 필요 없는 부분은 일단은 삭제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 프로젝트 패널 하단에 보시면은 뉴 아이템 아이콘이 있거든요. 여기를 눌러 보시면 컬러 매트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컬러 매트를 누르시면은 컬러 매트 설정창이 나타납니다. 지금 이 시퀀스하고 컬러 매트 설정이 똑같다면은 그냥 OK를 누르시면 되고요. 만약에 다르다면은 이제 시퀀스 설정하고 똑같이 변경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원하는 컬러를 이제 선택하면 되는데 저는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컬러 매트 이름을 입력하라고 하는데 저는 이해하기 쉽게 빨간색이라고 쓰고 OK를 누르겠습니다. 이제 프로젝트 패널에 방금 만든 이제 빨간색 매트가 생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빨간색 매트를 타임라인에 있는 방금 잘라놓은 카트 있죠? 그 뒤에다가 붙이겠습니다. 여기서 계산 좀 해봐야 되는데 페이드 아웃을 이렇게 1초를 하고 빨간색 부분 매트를 2초 있다가 방금 이 앞쪽 방향으로 디졸브를 쳐서 페이드 인을 할 거예요. 빨간색 매트를 정확하게 3초를 자르기 위해서는 Shift를 누르면서 인디게이터를 이제 편집점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버링 키보드 아니면 타임 코드 입력 창에 플러스 3점을 치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3초 앞으로 인디게이터가 이동합니다. 참고적으로 3초 뒤에 제가 점을 쳤잖아요. 이거는 3초라는 의미고요. 만약에 그냥 제가 3만 쳤다면은 3프레임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점이 이제 초를 의미하는 거고요. 점이 없다면은 이제 프레임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방금 전에 3점을 쳤기 때문에 인디게이터가 3초 앞으로 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빨간색 매트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K를 눌러 매트를 잘라줍니다. 그리고 이제 딜렉트를 눌러서 삭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디어 폴드에 있는 다른 클립을 이제 선택해 가지고 빨간색 방금 컬러 매트 뒤에 붙여 놓겠습니다. 이쪽하고 이쪽 두 군데에다가 이제 앞방향으로 향하게 한 다음에 디졸브를 걸어 볼게요. 자, 한번 재생해 볼까요? 어떠세요? 결국 제가 하는 페이드 인 아웃 방식은
컬러 매트를 이용해서 크로스 디졸브 시키는 겁니다. 별거 아니죠. 예. 그리고 이제 2초 정도 빨간색 부분이 있잖아요. 이 2초 정도 되는 빨간색 부분의 길이를 이제 조절하고 싶다 하시면은 언제든지 빨간색 부분의 아웃점 부분을 트리밍 하시면 됩니다. 트리밍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우측 상단에 있는 트리밍 편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방법에 또 다른 장점이 있는데, 지금 제가 테스트 하느라고 이제 빨간색으로 했잖아요, 페이드 인아웃을. 그런데 만약 다시 이제 다른 컬러로 페이드 인아웃을 하고 싶다면은, 자, 여기 보이는 빨간색 매트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면은 내가 원하는 색깔을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참 말을 많이 했지만은 해보면 별거 없습니다. 프리미어 프로에서 자주 사용하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Alt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렛츠 기릿! Alt 기능의 첫 번째 기능, 복사하기 기능입니다. 정말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죠. 타임라인에 3개의 클럽으로 편집된 영상이 있습니다. 두 번째 클립을 Alt를 누르면서 세 번째 영상 뒤로 이동을 해보면 두 번째 영상은 그대로 있고 복사된 영상이 세 번째 클립 뒤로 복사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Alt를 누르고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원하는 트랙 위치를 선택해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Alt로 복사하는 경우 내가 원하는 트랙으로 복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Ctrl C 복사와 무엇이 다를까요? 두 번째 클립을 Ctrl C로 복사를 한 다음에 인디게이터를 원하는 곳으로 이동한 후 Ctrl V로 붙여넣기를 하면 됩니다. Alt 복사와 다른 점은 클립을 그대로 복사를 하는 거라 트랙 위치까지 똑같이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Ctrl C는 다른 시퀀스로 이동해서 복사하기가 Alt로 하는 것보다 훨씬 편합니다. Alt의 두 번째 기능, 트랙별로 선택하기입니다. 이 기능도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타임라인에 있는 영상 클립을 그냥 선택을 해보면 비디오와 오디오가 같이 선택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Alt를 누르고 비디오를 선택하면 비디오만 선택이 되고 오디오를 선택하면 오디오만 선택이 됩니다. 물론 타임라인에 있는 링키드 셀렉션 아이콘을 비활성화해서 트랙별로 선택해서 사용을 했다가 동시 선택을 하는 경우 다시 활성화를 해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링크드 셀렉션을 활성화를 시켜 놓고요. Alt 키로 필요에 따라 선택해서 사용을 합니다. Alt의 기능 세 번째, 트랙 이동하기입니다. 이 기능도 많이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타임라인에 있는 영상 클립에서 Alt를 누르고 비디오만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 Alt를 누른 상태에서 위쪽 방향키를 누르면 비디오 클립이 트랙 위로 올라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아래 방향키를 누르면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오디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럼 나는 그냥 마우스를 올리면 되는데 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가끔씩 마우스를 이용하다 보면은 실수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Alt 기능 네 번째, 덮어쓰기 기능입니다. 솔직히 이 기능은 그리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타임라인에 3개의 클립으로 편집된 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클립을 교체를 하기 위해서 다른 클립 하나를 타임라인에 내려놓겠습니다. 내려놓은 클립을 두 번째 클립 위 트랙에 올려놓겠습니다. 일단 대략적으로 길이를 맞춰 주겠습니다. Alt를 누르면서 아래 방향키를 누르시면 두 번째 클립 대신 위에 있는 클립으로 교체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편집된 커트의 결정이 어렵거나 수정이 많은 경우에는 여러 커트를 트랙에 올려놓고 최종 커트로 교체를 할 때 사용을 합니다. Alt의 기능 다섯 번째, 교체하기 기능입니다. 작업자마다는 다르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자주 사용하는 편입니다. 타임라인에 3개의 클립으로 편집된 영상에서 두 번째 클립 영상을 다른 클립으로 교체를 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패널에서 교체를 할 레드라고 써있는 클립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소스 모니터에 레드 클립이 나타납니다. 플레이를 해서 원하는 부분에 인점을 잡습니다. 그런 다음 타임라인에서 두 번째 클립 영상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Alt를 누르면서 소스 모니터에서 방금 인점을 잡아 놓은 레드 클립 영상을 드래그를 하면서 타임라인에 있는 두 번째 클립 영상에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클립 영상이 레드 클립 영상으로 바뀐 걸 알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클립 소스만 교체가 되는 거라서 원래 클립 자체의 속성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타임라인에 있는 두 번째 레드 클립 영상에서 스케일 조절을 하고 가우시안 블러 효과도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패널에서 그린 클립 영상을 조금 전 교체 방법과 똑같이 해 보겠습니다. 플레이를 해보면 레드 클립에 적용했던 스케일과 가우시안 블러 효과가 그대로 적용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프리미어 프로를 편집할 때 지금 설명드리는 네 가지만 아신다면 편집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Let's get it! 컨트롤 K는 편집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축키죠. 다들 아시겠지만은 영상을 자를 때 사용합니다. 어떤 분들은 레이저 툴을 이용해서 자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의도치 않게 잘려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리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타임라인에 있는 편집된 영상에서 자르고 싶은 부분에 인디게이터를 갖다 놓고 컨트롤 K를 누르면 영상이 잘리게 됩니다. 잘린 클립을 보면 저랑 같은 표시가 있는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표시는 클립이 잘려져 있다는 걸 표시해주는 기능입니다. 이 표시를 활성화 하시려면 타임라인에 있는 설정 아이콘을 눌러서 Show Through Edit를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Shift 딜리트, 리플 딜리트라고 합니다. 한글 버전에서는 잔물결 삭제라고 합니다. 컨트롤 K만큼 아주 자주 사용하는 단축키입니다. 이 딜리트에는 그냥 딜리트가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리플 딜리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타임라인에 있는 편집된 영상에서 인디게이터를 원하는 지점으로 이동한 후 컨트롤 K를 눌러 잘라주겠습니다. 삭제하고 싶은 영역을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 그냥 딜리트를 누르면 뒤에 있는 클립들이 따라오지 않고 그냥 선택한 클립만 삭제가 됩니다.
다시 컨트롤 Z를 눌러서 이번에는 Shift 딜렉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영상 클립들이 따라오면서 붙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리플 딜리트와 그냥 딜리트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냥 딜리트 같은 경우는 뒤에 있는 클립들이 따라오면 안 되는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음악에 맞게 편집된 영상에서 자르고 싶은 영상을 컨트롤 K로 자르고 선택한 영역을 리플 딜리트를 하게 되면 뒤에 있는 클립들은 음악에 맞게 편집되어 있는데 같이 따라오게 되니까 음악하고 틀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 그냥 딜리트만 눌러서 따라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딜리트한 영역은 다른 영상 클립으로 채워 넣으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 빈도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개념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컨트롤 키와 쉼표는 영상과 영상 사이에 내가 원하는 영상을 삽입하는 단축키입니다. 컨트롤 키로 삽입하는 방법을 설명드릴 거고요. 쉼표도 똑같습니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컨트롤 키로 삽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타임라인에 편집된 영상이 있습니다. 삽입을 원하는 클립 사이에 다른 영상을 삽입하려고 하면 삽입할 위치 뒤에 있는 클립들을 전체 선택하고 뒤로 미룬 다음에 삽입하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자, 다음은 컨트롤 키로 삽입을 해보겠습니다. 타임라인에서 삽입하고 싶은 위치로 인디케이터를 이동합니다. 프로젝트 패널에서 삽입할 영상을 더블 클릭합니다. 소스 모니터에서 삽입할 영상에 필요한 부분만 인점과 아웃점을 잡습니다. 컨트롤을 누르고 삽입하려는 영상을 드래그해서 삽입할 위치에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을 때도 원하는 트랙을 선택해서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스 모니터에서 비디오 아이콘을 누르고 드래그하면 비디오만 삽입이 되고 오디오만 드래그해서 내리면 오디오만 삽입이 가능합니다. 알트키는 복사하기, 트랙별 선택하기, 트랙 이동하기, 커트 교체하기 등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프리미어 프로 편집에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상 멋진 밤 즐거운 밤 탑실버였습니다.